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진행자 단국대학교 이희성 교수입니다. 시와 음악이 흐르는 찻집에서 따뜻한 이야기가 오가는 계절입니다. 지역 문학과 68년간 함께 해온 문학동인 백수문학회 백호를 맞이했는데요. 오늘 두 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일호 회장님, 그리고 박용희 수필가님 두 분이시죠? 네.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수문학회장을 맡고 있는 김일호입니다. 조치원 지역에서 70년을 살고 있고요. 문학단체 활동뿐만 아니라 봉사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제 스스로 철없는 노인으로 평가하면서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맡은 바 일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아주 겸손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예. 네, 저는 2016년부터 17년까지 백수문학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제가 백수문학 활동 30년이 되는 해이고요. 92년도 여름호 31집에 수필 부문으로 신인상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달 11월 19일에 백수문학 그 100호가 발간됐는데요. 너무 감개무량하게 그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11월 19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수문학 지령 100호 네, 발간을 해서 출판기념회가 성대하게 열렸지 않습니까? 네. 예, 어떻게 진행됐는지 회장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연초부터 우리가 이제 100호 기념 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회원님들이나 또 후원 회원님들이 적극적인 협조로 해서 성대하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 100호를 했던 그 의미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책임감과 함께 또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어떤 발전적 그 첫걸음으로 또 다시 우리 스스로를 고추 세우는 그런 기회가 됐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주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네, 지령 100호라고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령이라는 게 무슨 뜻이죠, 회장님? 책의 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령이라는 게 네. 책의 나이를 뜻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100호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좀 더 우리 소개를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날 성황리에 진행이 돼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초대 기빈 중에 최민호 예. 시장님이 오셔서 저희 문학인들에게 아주 큰 선물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종시 문학관 그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 7천만 원이라는 그 연구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셨습니다. 문학인들 모두가 기대가 크겠고요. 거기에 상응하게 저희들도 노력을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그날 5개 문학 단체로부터 그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세종시에 이제 시립문학관이 건립이 되면 지역 문학 활동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겠는데 기념 행사에 오셔가지고 시장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다. 네네. 예,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백수문학이 창립한 지가 한 68년 됐죠. 네. 56년 3월에 이렇게 창간을 했다라고 기록에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우리 백수문학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텐데 어떤 문학회인지 회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일제강점 36년, 그다음에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을 낳은 큰 참 불행의 아픔이 서린 전쟁이었는데 그 후에 대한민국의 폐허에 놓여 있을 때 조치원 역을 중심으로 외지에서 온 분들하고 또 토착 또 주민 작가들 그러니까 강금동, 백용훈 등 8분이 1955년도 10월 9일 날 한글날 한글날. 창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1956년도에
첫 창간호를 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뭐 인쇄 기술이랄 건 뭐 지금 비하면 말할 것도 없지만 철필로 옛날 말로 이제 가리방이라고 그러죠. 철필로 긁어서 프린트를 해서 낸 책이 이제 1호가 되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 100호까지 이르게 됐는데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끊이지 않고 발행을 하고 또 명맥을 유지한다는 게 참 어렵죠. 그 백수문학 이름이 참 재미가 있기도 하고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백수문학 어떤 뜻을 갖고 있나요? 백수문학은 이제 흰백자에 나무 숫자를 써서 네. 예, 하얀 나무를 뜻합니다. 하얀 나무.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 볼 때 하얀 나무는 자작나무도 하얀 나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맑고 예. 깨끗하게 이렇게 성장하라는 뜻으로 예, 백수문학을 란 제호를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문학지라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충청도의 최초의 문학지를 우리가 호서문학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52년에 대전에서 발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최초에 한 3년밖에 뒤지지 않는 백수문학이 이 조치원이라는 옛날 연기 지역인데 여기서 창간된 거는 문학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문학사적 의미로 볼 때 어떻게 또 두 분이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백수문학의 68년 세월 특히나 백호지령 발간과 기념해서 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920년대부터 동인지 문학이 네. 예, 개막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폐허라든지 백조, 그 다음에 개벽, 창조, 예, 이런 그 동인지가 네. 예, 활발하게 이제 창립되었지만 그렇게 이제 오랜 그 유지는 못했습니다. 명맥을 유지하기는 참 어려웠어요. 네. 예. 그런 중에 이제 지금 진행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충청권에서는 그 호서 문학이 네. 52년도에 예. 네 그렇게 그 발간이 됐고요. 55년도에 현대문학, 현대문학. 예, 네. 56년도에 백수문학, 음, 네 3대 동인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음.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까지 명맥을 잘 유지하고 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수문학에는 또 우리가 알만한 아주 유명 그 문학가들이 또 작품을 실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이때 좀 같이 활동을 했나요? 그 정식 회원으로 말씀드리는 그렇지만 예. 이 백수문학이 폭넓게 그 문단의 문을 넓혀놓고 중앙 문단과 교류를 한 과정에서 뭐 김동리 선생님을 비롯해서 많은 유명 작가분들이 백수문학에 작품을 실어주셨고 같이 지역에 와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도원문화제라고 그 한 3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해 왔었는데 도원문화의 시초가 그 조치원 이제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이제 복숭아밭이 이제 복숭아가 유명하죠. 네,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복숭아밭 꽃필 4월에 네. 천막을 치고 막걸리 사다 놓고 중앙에 이름 있는 무인들이 오셔서 하루 정도 이렇게 쉬시면서 문학에 대한 토론도 하시고 또 삶의 어떤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 삶의 우리의 문학에 등장하는 그런 많은 얘기들을 나누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백수문학 회원 중에 그래도 전국적으로 좀 작품적으로 많이 알려주신 분 중에는 우리 이제 회장을 2번 역임하셨고 한 우리 백용훈 회장님이 계신데 네. 그분은 만주에 출생해서 조천으로 오셨어요. 네, 만주에서 나셨군요. 네네. 그래서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이후 6.25 전쟁까지 그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그 국가적 그런 어려운 역사적 환경이라고 할까 또 거기에 따른 서민의 애환을 그린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거울이 방저라든가 그다음에 고상두놀이 이런 부분들이 KBS의 TV 문학관, MBC의 베스트셀러 극장에 극화돼서 여러 편이 방영이 됐고요. 예.
또 한 분은 이제 조치원 출신 저희 이제 직속 선배님이 되시는데 극작가 윤주병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마 연극계나 희곡계는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주신 분이고 네. 그분 작품도 상당히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몇 년 전에 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제 현대시학으로 1972년도에 등단하신 장시종 선배님이 계신데 그분도 뭐 목발의 바다라는 시집 외에 여러 편의 시집을 내는데 문단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그런 작품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이런 작품 활동들이 이후에 드라마라든가 여러 미디어 컨텐츠로 이제 작품이 방영이 되고 제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원천 소스로서의 그 작품들이 많이 좀 활용이 되어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1955년 이 당시에 모여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이 작품들을 또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지역의 지역민들이 읽음으로써 어떤 또 메시지를 또 전달하고자 했는지 문학이라는 것은 그 시대를 반영하는 하나의 창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뭐 계몽적인 글도 있을 테고 때로는 좀 저항적인 글도 있을 테고 또 마음을 좀 보듬는 그런 서정적인 그런 어떤 작품도 있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기에 우리 박용희 선생님은 어떠한 좀 흐름으로 우리 백수문학의 작품들이 좀 실렸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56년도부터 우리 백수문학 창간된 그 작품들을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이제 시대상이 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백수문학은 유명 작가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회원을 두고 있었고요.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생대나 백일장 이런 것을 개최를 해서 초등학생부터 일반 주부까지도 다양한 어떤 계층들이 백수문학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엄청나게 이념적으로 두드러진 그런 작품들은 많지 않았지만 네, 다양한 계층과 지역민 또 전국 그 문인들이 작품에 함께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배경훈 회장님 작품을 보면은요, 전쟁 상황을 굉장히 그때의 그 어려움과 참담함, 그다음에 민족 분단, 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그런 이념을 실어서 많은 작품 활동을 좀 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60년대 70년대를 지나오면서 많은 문단에서 군사 정권에 대한 조금 그 저항적 그런 작품들이 많이 실렸고 또 이후에도 뭐 민주화 과정이라든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그런 작품들이 좀 다수 있었는데 백수문학회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어떤 좀 직접적 표현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 또 사랑과 평화 좀 이렇게 부드러운 서정적 작품들이 많이 실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92년도에 제가 수필로 등단하면서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네. 그 80년도 그 하반기에 백수문학에 좀 분규 사태를 빚습니다. 그 분규를 빚을 때 조금 그런 이념이 강한 분들은 네네. 다른 문학 단체를 결성해서 그렇게 네. 활동을 하셨고요. 남아 계셨던 백수문학 회원분들은 좀 더 온건한 그런 그 지향을 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분화 과정은 있었지만 백수문학회는 창간 초기에 어떤 아까 말씀하신 백수 순수한 문학을 지향하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해 오셨군요. 그런 예. 경향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회장님도 참 지금 제가 아까 사전에 여쭤봤는데 두 분이 한 30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문학회 어떤 분위기라든가 또 회원들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좀 많이 바뀌었죠? 그렇습니다. 30년 예. 전과 지금하고 뭐 비교할 데가 없죠. 뭐 예. 상당히 뭐 회원 수도 많이 늘고 우리 백수문학 회원 80명 중에 사실 이게 한 17, 8%가 외지 분들이 계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문학적 소통의 어떤 공간으로 모임을 갖게 되고
또 과거에 비해서 어떤 그 뭐 위린 독재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회장 일인이 이제 장기 집권이라고 할까 뭐 그렇게 맞는 데 따른 어떤 불평이라든가 불만 이런 게 지금 전혀 없고요. 임기제로 철저히 준수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회장으로 나서서 당선되면 또 조직을 이끌게 되고 이렇게 폭넓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화기애애하고 또 각자의 어떤 작품 활동에 큰 동력을 얻는 그런 기회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분위기 좋은. 그렇습니다. 좀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지금 현대 사회는 영상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스마트 미디어의 시대이다 보니까 옛날보다 좀 이렇게 책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읽는 그런 추세가 조금은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분께서는 이러한 지금 문학을 접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에 이제 이북이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이렇게 전자책이 나올 때는 종이책은 사라질 거라고 이렇게 예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견과는 달리 아직도 종이책은 사라지지 않고 있고요. 또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자책과 종이책이 공존하는 시대가 웬만큼은 이제 유지가 되지 않겠는가. 예, 저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회장님도 그렇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어쨌든 뭐 문학 작품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다양한 방법이 사실은 뭐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부에서 우리가 이제 문학관 건립 추진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스마트 시대에 무슨 문학관이 필요하냐 이렇게 그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흔히 얘기하는 물질 문명의 어떤 발달이라고 할까요? 그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문학적 어떤 그런 거를 발표를 하는 방법은 뭐 어떤 방법이든 저는 뭐 다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 전에 아까 말씀드린 우리 장시종 선배님이 제창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메시지 문학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그분이 그 책도 내셨는데 그게 결국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뭐 5줄, 10줄 시를 써서 공유하는 그런 방법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흔히 얘기하는 디카시라고 있죠. 네네. 어디가 사물을 카메라에 담아서 그 사물에 맞는 짧은 글을 실는 그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스마트 어떤 기기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문학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오히려 스마트폰이라는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문학 작품과의 연계성으로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발전 가능성 몇몇 사례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가장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이제 젊은 신인 작가들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젊은 신인 작가들이 좀 발굴되거나 육성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백수문학에서 백수문학상을 제정을 하게 된다면 그 신인 작가는 좀 청년층에게 대상을 한정해서 문학상을 제정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존 작가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청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부여해서 후배 양성, 그 다음에 우리 문학 단체 유지 이런 측면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을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자. 네네. 네, 그렇군요. 저도 뭐 글을 처음 쓰기 시작할 때 예. 넘볼 수 없는 벽을 느꼈어요. 그런 어떤 그 제도권 안에 들어가거나 제 글이 활자화되는 그런 과정에 굉장히 멀고 험난하다. 그리고 높다 그 벽이 그런 느꼈는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어떤 생각이나 자기 뜻이나 그걸 또 활자화한 그런 내용들을 대중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턱이 굉장히 낮았다고 보고요.
백수문학에서도 프로급에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 수준의 글을 쓰고자 하는 분들이 얼마 전에 들어와서 학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결국 문단의 등용문을 역할을 하는 그런 백수문학 회가 되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렇게 시행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뭐 고등학교 시절을 돌아가 보면은 누구나 다 글을 써서 누구나 다 감성적인 표현들을 하고 싶었던 그런 꿈들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도 아마 글을 쓰는 그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도 아직 글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지금 글을 쓰시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글 쓰는 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짓기 대회 같은 게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수상도 하고 그랬는데 문학인들을 존경하고 문학 작품을 좋아하는 상황에서 이제 전공을 저는 국문학을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백수문학 이제 등단할 때 그때 김일호 회장님이 제 작품을 좀 그 뭐랄까 좀 손을 봐주셨고요. 그 덕분에 이제 또 그 신인상을 받고 등단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많은 작품을 쓰지는 못하고 있지만 글을 쓰면서 좀 더 세상을 좀 통찰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글로 옮기면서 또 정리도 하고 또 제 자신도 돌아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글쓰기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백호 지령 이후에 계속적인 글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장님도 계속 쓰셔야죠, 글을. 저도 예. 뭐 20대부터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것은 제 자신과의 약속이었고 끊임없이 글을 쓰므로 제 자신을 반성하는 하나의 고통스러운 작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뭐 글 욕심은 없어요. 근데 왜냐면 문학은 우리 삶 자체이기 때문에 네.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어떤 그 하루하루 생활하는 그 자체가 곧 문학이고 또 문학은 모든 문화의 예술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틈틈이 글을 써서 저만 볼 것이 아니고 저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제 글을 통해서 어느 한 분이라도 좋은 느낌을 받는다면 그걸 만족하면서 창작 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회장님, 오늘 우리가 방송을 마치면서 신청곡을 한 곡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제 생활하고 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작곡하신 송혜 선생님과 현재 가수 유진아 씨가 그 같이 부른 아버지와 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 네. 네. 그 가사의 구구절절 제 마음이 막 똑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도 뭐 딸이 둘 있는데 예. 시집 가서 다 잘 살고 있지만 그래도 애비로서 내가 생각하고 한 만큼 사랑을 주지 못한 그런 어떤 미안한 감이라 할까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종시 백수문학회 회장 김일호 시인과 박용희 수필가를 모시고 백수문학회와 문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일호 회장님이 신청하신 곡 아버지와 딸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을 아프게도 한 일은 그래도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 벽에 부딪혀 내가 길을 잃